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기가 시작이 됐죠. 네. 문제 난이도는 제 3기보다는 조금은 쉬울 거예요. 쉽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조금 쉽게 될 겁니다. 좀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논점들이 문제 2번과 문제 3번에 이제 섞여서 들어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도 호텔을 모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처리하는 거, 그거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사기 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요일 날 제가 그 경영수평가사님 감정평가론 칠판 가지고 무료 특강을 실강으로 했었고 인강은 이제 아마 10,000원인가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10년치의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면은 실무 기준 해설서나 실무 매뉴얼에 나온 내용이 아닌 경우에 대다수가 이제 감투평가론 책을 기반해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환원율의 뭐 조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에르두나 그런 내용들도 사실 거기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논점들을 기출 논점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출제가 되지 않은 논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잘 보면은 3기나 뭐 단과나 이런 데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자체의 난이도가 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감정평가론 책을 사실 기반해서 출제를 해 왔었어요. 해 왔었고 그 외에 이제 일본 쪽과 관련해서는 일본 기출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해 왔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기출 문제와 2기 그다음에 3기 요 스터디 문제를 보시면서 내용보다 제가 항상 기준들을 좀 정립하자 이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려왔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4기에 이제 적응을 하실 때도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기에 무조건 포커스가 가야 돼요. 그 외에 예시답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이거는 제가 뭐 내년에는 좀 바꿀 예정이긴 한데 지금 자체는 사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를 크게 제가 바꾸지 않은 상태로 예시답안을 드리거든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다. 그래서 조금 읽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실제 시험장에서 그 기본서 내용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거기에 좀 포커스가 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기 같은 경우 총 이제 12번 12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총정리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11번 정도 이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거기서 좀 출제 가능한 논점들이 좀 중심으로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소 4번 마지막 4번 그러니까 11주, 19, 8 요때는 오픈북을 하지 않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픈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답안 작성을 할 때 의의는 암기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하시면서 의의는 최대한 보지 않고 지금 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의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략을 계속해서 수립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어디서 내가 부족하고 전체 점수를 내가 다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작게나마 점수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먹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문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실무랑 이론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논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특수 부동산과 관련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은 이미 실무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이론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출제가 가능한 논점의 1순위는 실무에서의 1순위와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이미 실무에서 기출이 2번 정도 나왔었죠. 이론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가능한 논점이고 이것도 제가 스터디에서 그래서 냈던 적이 있어요. 오피스 빌딩의 생산성에 대해서 3방법에 관련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었고 그 외에 이제 호텔 그다음에 대형마트 그다음에 백화점 그리고 물류창고
여기 있는 논점들은 언제든지 실무로 당연히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감정평가론 책을 보다 보면 그 개발지와 관련해 가지고 택지 등 조성 공사 중에 있는 토지, 우리 실무 기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예전에 선분양 후분양의 형태를 쓴 문제로 이제 개발 비용의 현재 가치와 분양 대금의 현재 가치, 그 내용도 그 책에 사실 거의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었고, 그다음에 광평수 토지 있죠. 광평수 토지도 잘 보시면 특수상황의 최이호 이용 중에서 경호수평가사님 책을 보면 그게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초과 토지와 잉여 토지도 별도 목차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다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이제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출제 가능한 논점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텔의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높아요. 호텔이.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상 거의 실무에서 좀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될 거고, 이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트는 이제 호텔이다.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 일단 출제를 했어요. 호텔에 대해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호텔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위험과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일단 전제를 주고 있죠. 그럼 일단 위험과 수익과 관련해서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기 변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힌트를 하나를 던져주고 있고, 일반 부동산과 달리 투자처로서라고 되어 있죠. 투자. 시장 참가자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무름에서 사용을 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죠. 문제에서 전제를 깔아주고 있잖아요.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특히 물음 1번에 호텔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고 위험과 수익의 유형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간략하게 기술하고 논하시오. 자, 10점이니까 배점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 여기 목차 1개, 나머지 목차가 여기서 2개에서 3개 정도의 배점을 균형을 이루면 되겠죠. 첫 번째가 특징,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유형을 2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까지 목차를 구성해서 접근을 일단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호텔 산업의 특징,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당연히 수익성이죠. 그렇죠? 매출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수익성의 상위 개념을 가서 보면 있는 가치 삼면성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총론에서 많이 썼던 다양성과 변동성도 역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말이 되겠죠. 호텔 산업에 대한 종류도 다양하고 매출 구조에 대한 다양성도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변동성과 관련해서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 변동성을 다르게 비교하면 이 변동에 대한 걸로 목차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수익성과 관련해서 이 투자에 관련해 투자 관점에 대한 얘기도 역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 그렇게 지금 전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대한 언급과 변동성에 대한 언급은 꼭 필요하겠죠. 저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라는 얘기와 투자처에 대한 얘기를 투자 관점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활용을 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호텔 산업의 이제 위험과 수익의 유형이죠. 자, 위험과 수익의 유형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답안을 쭉 지금 채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자, 위험과 수익을 이제 구분해서 접근한 답안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개를 목차를 잡을 때 이제 위험에 대한 유형과 수익에 대한 유형. 그래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위험이죠. 위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거는 역시 힌트가 투자처로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투자에 대한 위험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이런 것도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법적, 경제적 위험도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을 이 책 지금 예시답안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전제했을 때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잘 처리한 답안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일단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객실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부대 시설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문제를 풀 때 객실에 대한 매출과 부대 시설에 대한 단가를 별도로 산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 호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포섭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형태의 목차와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위험을 접근을 하실 때도 앞에서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답안에서 간혹 보이는 것들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인데 답안 내용을 쓰실 때 단순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만을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호텔과 관련한 얘기로 엮어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영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다. 경영. 네. 이게 호텔의 가치 평가 요소와도 좀 직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호텔은 일반적인 매출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영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음 2번에서 보면은 지금 가치 평가 요소라는 단어를 처음 줬어요. 처음 등장하는 단어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일지계로 쓰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출에서 가격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도 걔를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가치 형성 요인으로 풀어 쓴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채점표에 나와 있었었죠. 기출문제 채점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어진 처음 보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면 얘를 반드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목차를 세부 목차를 구성을 해서 논리를 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평가 요소잖아요. 이것도 가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다른 것과 다르게 이제 평가라는 말이 처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평가를 할 때 그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러면 평가에 대한 요소는 규정이 일단 없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접근하실 생각을 먼저 하셨어야 돼요. 사실 먼저 이걸 먼저 했어야 돼요. 즉 평가 요소가 책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전제했을 때 첫 번째 당연히 경기 변동이죠. 경기 변동과 관련한 요소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거를 비슷한 말로 접근을 해보면 시장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셨어야 되고 두 번째가 투자와 관련한 얘기.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얘기했지만 세 번째가 경영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일단 모른다고 전제를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연동해서 일단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접근 틀을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가치에 대한 평가 요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게 되지만 우리가 가격, 원칙, 경제의 원칙 이것들을 활용을 할 때 접근 틀이 어떻게 되죠? 기초, 토대가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내부와 외부를 활용한 답안은 생각보다 많이 보였어요. 잘 접근하신 겁니다. 그렇죠? 다만 기초 토대가 되는 것도 접근을 하자. 근데 답안을 보면 생각보다 어떤 식으로 접근한 게 많았냐면 가치 삼면성으로만 접근한 답안이 많았어요. 물론 내용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얘를 기초 토대에서 반영을 해 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 토대가 되는 거 가격 원칙을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측에 대한 영역과 그다음에 변동에 대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 기초 토대가 되는 게 여기서 호텔에 국한을 하게 보면 수익성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내부적인 측면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호텔의 등급이나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기타 부대 시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외부적인 게 역시 여기서 이제 경기 변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가치 삼면성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서 등급도 중요하지만 이거 외에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답안에 서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외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틀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쓰라고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 말고 그 집합건물, 구분소유 부동산과 관련해서 단지에 대한 내부, 외부, 호별, 기타가 있잖아요. 그 틀을 이용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호텔의 내부, 호텔 외부, 호텔에 대한 호별 얘기. 호별 얘기가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급을 했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조망, 뭐 기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호별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호텔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가 등급이죠. 등급.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객실에 대한 유형이죠. 뭐 스위트냐 뭐 아닌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객실 단가가 아예 천차만별이잖아요. 얘네들의 차이가 나는 게 결국에 뭐예요? 호수뷰냐 뭐 바다뷰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객실 유형 외에 그다음에 성수기냐 비성수기냐 그다음에 요일별. 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단순히 호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숙박시설, 여관에서도 당연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관에서 평가를 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요일별, 즉 일, 월, 화, 수, 목에 대한 대실 단가와 숙박 단가가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대한 대실 단가와 숙박 단가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성수기 아닌 경우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에 따라서 가격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호텔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꼭 써먹으세요.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예시답안에도 그래서 써 있진 않지만 하나 문장으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일단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자. 그래서 가치 평가 요소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 3번인 10점인데 설명하면서 함께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점이 10점이니까 3방법이잖아요. 3방법이면 방법이 정해져 있죠.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죠. 목차는 그냥 이렇게 잡고 그 방법 및 타당성이라고 목차를 잡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내용이 중복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답안을 내용을 잘 보면은 단순히 원가 거래사례 수익환원법에 의의로 배점을 채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특수물건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특수토지 이런 것들에서 적용을 할 때 단순한 의의만으로 배점을 채우면 안 된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걸로 배점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 빨리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기본 점수를 받는 거고 1, 2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특히 이 수익환원법에서 적용을 할 때는 그다음 물음 4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설명하는 얘기는 물음 4에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순수익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또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율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할인율.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답안을 보다 보니까 원가법 타당성이 없다, 거래사례법 타당성이 없다, 수익환원법 타당성이 있다라고 쓴 답안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예, 물론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지만 얘는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실제로 객실당 단가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오피스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연면적당 단가 이게 비중가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례 선정을 할 때 등급 이런 것들이 유사한 사례를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호텔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을 수도 없지만 인근 지역을 벗어난 경우가 많겠죠. 동일 수급권과 관련한 얘기가 그래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이 타당성이 없다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을 해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합리성이 없으니까 시상가액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언급이 돼야겠죠. 이렇게 갈 거라면.
소결까지 쓰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답안지 잘 보면은 소결로 쓰신 분이 이렇게 해놓고 3방식 병용 얘기를 썼는데 그거보다는 합리성 없는 걸로 얘네들을 갔으면 시장가액 조정을 통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얘기를 언급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여기에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를 할 때 원가법에 대한 개별 물건별 합계액은 실제 평가할 때 금액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데 합리성이 지지되는 거를 무조건 거래 사례를 찾게 돼 있어요. 일괄 거래 사례 비교법을. 호텔, 그다음에 오피스 빌딩, 아까 얘기했던 특수 부동산들 있죠. 대형 마트, 백화점, 물류창고. 수익하는 법으로 결정을 할지라도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합리성을 지지가 되는 논리로 펼친다고요. 그게 지지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다시 시장가액 조정을 할 때 가중치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수익가액을 100%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내용이 길어질 수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만 지지가 되면 얘를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작성을 하셨는데 단순히 의의만으로 채우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호텔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쓰자라는 게 좀 포인트였었고요. 그다음에 물음 4번은 대부분 다 기본적인 내용은 언급을 했어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분량이 좀 아쉬웠다. 분량이 기본 내용밖에 없으니까 쓸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기본 의의가 다 들어가 있으면 제가 4점은 다 드리긴 했거든요. 4점은 다 드렸는데 분량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를 많이 그러니까 기본 점수 이상을 가져가야 될 것들은 이거 3번은 일단 3방법이잖아요. 분량은 최소한 이거는 확보를 해야죠. 이것도 분량을 확보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5점에서 6점 사이 정도는 일단 가져갈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5, 6점, 그리고 4점. 그렇죠. 그다음에 가치 평가 요소에 있어서는 내가 방어적으로 했을 때 4점 정도 이제 목차를 생각을 하시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4점 정도 방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점수를 내가 조금 더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이 1번 문제에서 20점 이상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나 분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그러면 점수는 다 드렸어요.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에서 예시답안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3쪽을 가서 보시면 가치평가 요소에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첫 번째가 부동산 요소고요. 두 번째가 기업 경영 요소, 세 번째가 외부 환경 요소예요.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경우수평가사님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요 단어들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걸 활용해서 배점을 채울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들도 지금 예시답안에 제가 배점에 맞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시답안에서 5쪽 가서 보시면 6쪽 ADR이랑 그다음에 객실 점유율을 고려한 영업 수입이 있죠. 이거를 어떻게 늘렸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늘렸는지 배점을. 그래서 의 말고 추가적으로 언급한 게 6쪽에 2번 가서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호텔은 항상 같은 가격으로 객실 판매하지 않으므로 객실 유형별, 요일별, 성수기 및 비수기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짐에 유의하자. 이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4가지 내용들을 여기에 적시를 해드렸던 거고 객실 점유율을 고려한 영업 수익 요거를 판단할 때도 밑에서 5번째 줄 끝에 이는 객실 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 호텔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을 하거나 ADR이 클수록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객실 점유율을 고려한 영업 수입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ADR이나 이런 수치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죠? 요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자,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평가론 제7판을 개정한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첫 번째 가치 기준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3번 문제 20점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뭐 투자 가치라든가 공정 가치라든가 이런 얘기를 다 적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 6점 밑으로 받았어요. 왜? 그것만 써서, 그 내용만 써서. 그게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유형에 대한 언급이 썼던 사람이 8점 이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전제와 사항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가치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경원수 평가사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그래서 얘가 기준 가치랑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 가치랑 다른데 얘네들이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건 그럼 대체 뭐냐? 평가를 하기 위한 모든 기본 가정 전제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예. 그래서 기준 가치도 여기에 하나예요. 그냥 여기 하나인 거고 평가 목적이라든가 뭐 측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 따지고 가면은 평가 대상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 마련을 하는 거예요. 가치 전제도 물론 포함이 돼요. 가치 전제는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 계속기업 가치냐 청산 가치냐 이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가치 전제가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평가 목적과 관련해서 경우수 평가사님이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평가 용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용도. 예,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담보, 보상, 경매 이런 얘기들 있죠. 그게 여러분들은 목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우수 평가사님은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걔가 용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보, 보상, 평가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도인 거고 목적이 용도를 포함한 얘기예요. 단순히 담보, 보상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음에 낼 거기 때문에 준비해 두세요. 스터디에도 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 내용 그리고 기준 가치에 대해서도 용어를 이걸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장을 하시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 가치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냐 즉 우리 규정은 원칙과 예외로 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 구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정들을 다 봤을 때는 병렬적 구조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가치가 아니라 가치 기준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한 거였어요. 이게 3번 문제와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있어서 논점이 또 되는 게 얘랑 감정 평가 조건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시장 가치여도 감정 평가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여도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를 가서 보시면 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최소한 5점에서 6점을 먹었어야 돼요. 여기서 배점을 왜 줄였어요? 여기서 먹을 수 있는데 점수를. 그죠? 기본 내용은 다 들어가야죠. 그죠? 기본 내용이 뭐예요? 일단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감칙 규정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일단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죠. 조건이 뭔지. 그다음에 감칙 규정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경우, 검토사항까지만 적어도 5점에서 5.5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외에 뭐 기재사항이나 이런 얘기들 추가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지만 그 3개만 썼어도 5점에서 6점은 드린다고요. 다른 얘기를 쓸 게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가 6조고 5조 2항과 3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고 5조 2항과 5조 3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답안에서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필요성 얘기예요. 감정평가 뭐 조건의 필요성,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필요성. 써도 제가 점수를 뭐 크게 까진 않았어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얘는
규정, 즉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거. 필요성은 뭐예요? 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논하는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논하는 문제에서. 필요성은 굳이 안 써도 된다고요. 써도 제가 점수를 까진 않았어요. 까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점수를 5점 밑으로 받는 케이스가 왜 5점 밑으로 받냐면 이거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충분히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어본 거에서 충분히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써서 가점 0.5점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거 배점이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1점이죠. 합치면 마이너스 0.5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더 낮다고요. 이거를 쓴 사람이. 이거를 충분히 안 썼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썼으면 6점 다 드렸어요. 이걸 써도. 그죠? 근데 그 분량 조절 때문에 한 페이지하고 단 1.6쪽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 분량 조절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에 충분히 배점을 할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실제 시험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물어보는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렸잖아요. 물어보지 않은 거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가점 물론 받을 수 있어요. 남들이 안 쓴 거에 대해서. 근데 물어본 거는 충분히 쓰고 그 다음 얘기를 써야죠. 물어본 거를 줄이면서까지 쓰면은 감점이 더 크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만 썼어도 얘는 다 6점 이상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점수를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특히 이번 문제에서 과락이 나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게 3번이죠. 논하시오예요. 유사한 개념인지 구별되는 개념인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교예요. 이게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 거죠. 논하시오예요. 유사한 거냐 구별되는 거냐 견해를 물어봤다고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죠? 근데 답안을 쓸 때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 다르다고 보는 입장 물론 써도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쓸 때 여기서 보고 싶은 게 같냐 다르냐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같으면 왜 같은지, 다르면 왜 다른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요. 근거를 많이 쓰면 이건 다 6점 이상 드렸어요. 그죠?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죠. 구별되는 거예요. 유사하다고 쓰시는 분이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유사하다고 쓰면 이거는 그냥 과락이에요. 그죠? 전혀 별개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구별되는 개념인데 구별되는 근거를 뭘로 들 거냐? 이거를 근거를 2개 또는 3개까지 들었으면 6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근거. 자, 근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요? 법적인 거, 이론적인 걸로 접근을 하죠. 그렇죠?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얘랑 규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 13조에 기재하는 내용들을 다르게 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명백히 달라요. 명백히. 그죠?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얘기를 추가로 할 수가 있게 되면은 2개에 대한 요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목차를 제가 잡는다고 하면 저라면 이렇게 그냥 잡을 거예요. 예시 답안은 지금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배점에 맞게 그냥 조절을 한 거예요. 예시 답안은. 실제 시험이라면 법적인 측면에서 구별되는 이유, 이론적인 측면에서 구별되는 이유, 소결 또는 검토라고 저는 쓸 거라고요. 이미 목차에서 구별이라고 박아두고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2개를 다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유사하면 왜 유사한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쓸 때 보면 유사한 거를 막 미친 듯이 여기저기 막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는 명확히 기출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준다고요. 네. 그거를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경우수 평가사님 책을 지금 배점에 맞게 제가 조절해서 써 놓은 거니까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3번이죠. 3번. 마찬가지예요. 외국 규정에는 지금 사회 경제적 현실에 따라 요구되는 가치 기준을 가급적 각국의 법령이나 전문가 단체에서 적시에 설정하고 정의함으로써 급변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다. 그렇죠?
기출문제의 형태와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서 낸 거예요. 시장가치, 외외가치에 대한 유형이 없다, 우리나라 규정에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목차는 별게 없죠. 물어본 게 3개니까. 2번, 3번이죠. 10점이니까 3개 목차를 최소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가치 기준에 대한 의의, 예시답안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예시답안으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이거는 기준가치의 의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책을 보고 쓰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를 쓰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쓴 게 있는데 그게 좁게 해석한 의미로 들어가 있어요. 책을 잘 읽어보시면. 책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내용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그래서 가치 기준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기준 가치는 그중에 하위 항목이다라는 거. 예시답안 13쪽을 가서 보시면 가치 기준의 의미라고 나와 있죠. 감정평가의 기본 측정 전제를 말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평가의 가치의 근거가 되는 기본 전제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평가 목적이냐? 감정평가 조건이냐? 평가 방법이냐? 증거 자료에 대한 선택이나 측정상의 가정, 이런 얘기들을 모두 포함을 한다고요. 가치 전제도 물론 포함이 돼요. 계속기업 가치냐, 청산 가치냐, 이것도.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 가장 넓은 개념에 속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경호수 평가사님 책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칠판 개정되면서 표로 정리해 놓은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단톡 오픈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세요. 그다음에 가치 기준의 유형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2가지로 지금 제시를 한 답안인데 그 기준이 뭐냐? 국제평가 기준 IVS만 지금 언급을 드린 거예요. IVS에서 가치 기준과 기타 가치 기준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때 다른 얘기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서술을 뭘로 했냐면 시장 가치냐 시장 가치 외 가치냐로만 서술을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가치 기준의 의미를 모르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기준 가치에 대한 유형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가치 기준의 유형을 쓴다. 지금 가치 기준의 의미를 그대로 활용해서 유형을 쓴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지웠거는 감정평가 대상, 평가 목적, 가치 전제, 측정 방법 이런 얘기들이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종류예요. 그죠? 그 그래프 제가 오픈카톡에 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면 기준가치와의 차이, 기준가치의 의의를 쓰면서 기준가치에 대해서 지금 뭐가 다른 거냐? 결국에 세 문제를 보시면 감정평가에서 구하는 가치는 물론 시장가치가 기본이지만 의뢰 목적이나 조건 이거에 따라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의 기준도 측정 방법, 조건, 목적 등에 따라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선택돼야 된다라는 데서 차이가 있다. 자,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큰 논점 중에 하나예요. 5점에서 10점 정도로. 이거는 경수 평가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 오고 있던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서관철 평가사님이 책을 내셨죠. 거기도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쪽에 가서 보시면 이것도 답안에서 볼 때는 자,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0점이잖아요. 문제점 2개, 해결 방안 2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죠? 배점의 균형성을 봤을 때. 근데 문제점이 2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통으로 치면 되겠죠. 뭔가 하나 써주고 2번, 3번을 쓰면 되죠. 1번에 뭘 쓰면 돼요? 감책 규정을 쓰면 되겠죠. 감칙상 기준가치의 문제점이 되겠으니까 기준가치에 대한 의의도 쓰실 수도 있고, 그죠? 감칙상 기준가치를 목차로 잡아서 기준가치의 의의도 쓰시고 감칙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하나씩만 쓰면 되죠. 그죠? 14쪽을 가서 보시면 예시답안 감칙상 기준가치에 대한 기재 얘기를 먼저 해놨어요. 감칙 별지 제1호에 이 양식에 있어서 기재할 내용을 즉 기준가치와 관련해서 기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강제화하고 있죠. 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 가치 기준을 기준가치로 한정해서 시장가치인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인가에 대하여만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혼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책 규정에 따른 문제점 보시면 둘째 줄 강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예외적 가치 개념으로 오해하거나 실무에서 적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문제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의도 개념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문제점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용어를 가치 기준으로 바꾸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마련하자.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 외에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내용들로 좀 만들어서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읽어봤을 때 말이 되면 4점 이상은 다 드렸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것도 점수 차이가 요거는 조금 많이 났어요. 실무에서 이제 활용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쓰면 그래도 4점은 드리긴 했거든요. 4점 드리긴 했는데 관련 전문가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칙체 구조 사망과 실무 기준과 관련해서라고 되어 있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어 써봐야 크게 점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에 확실히 아는 것만 서술을 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시간 세이브를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실무 감정평가 실무 기준상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특히 기본 윤리와 업무 윤리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규정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 써도 점수가 별로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시간 세이브를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버리고 판단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가서 보시면 관련 규정 얘기들이 첫 번째 목차로 나와 있고, 자, 관련 전문가의 활용에 있어서 그 세 가지 목차 요거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실무 약술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무 약술로도 관련 전문가 자문에 대한 필요성 얘기, 그다음에 의뢰인의 사전 동의, 그다음에 자문 등의 검토와 기재 의무, 예, 요 세 가지 목차 기억해 두세요. 실무 약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답안을 만들어 쓰실 때 간혹 활용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치 하락분과 관련한 내용들로 이제 언급을 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의 예시로서 배점을 채우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걔가 주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거기서 가치 하락분 예시를 들어놓고 가치 하락분의 의의부터 설명을 해서 가치 하락분의 감점평가 방법 얘기를 쓴 답안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건 과락입니다. 직접 물어본 게 아니니까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복기를 하실 때도 내용적으로 이 예시 답안을 전부 다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가져갈 필요가 없고 답안에서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강조드렸던 목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져가시되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이유가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스터디에서도 활용하실 때 거기에 포커스가 항상 가 있고 그 외에 앞으로 출제될 논점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에 했던 특강에서 미기출된 논점들이 중심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들으셨던 분들은 그걸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3시간 정도 되니까 한번 들으시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거기서 기출 문제와 미기출 문제에 대한 논점들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책에서 미기출 현재 미기출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미기출에서 기출된 논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높아시면서 하는 얘기가 감정평가론 책을 이제 다시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겠다. 때려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보더라도 기출 논점 확인하고 뭐가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파생됐는지 그다음 미기출 논점은 뭐가 있었는지 제가 어떤 거를 강조를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실무 기준 해설서나 매뉴얼 기본서에 있는 걸로 그냥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터디에서 그 미기출 논점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스터디에서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뭐 보고 써도 상관없지만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실제 시험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포커스를 두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과락이 안 나요. 그래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